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1학년은 학교 적응으로, 2학년은 새로 바뀐 시간표에 대한 적응으로 힘든 신학기에 저희가 저희 생활을 한번 진단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의 실태를 밝혀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무리한 연강과 힘든 과목의 집중적 공부로 인해 나타나는 불만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설문조사 결과로 그래프와 방향도를 분석하였고 좀 더 수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포화성 분포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학교 실태에 맞는 최적의 시간표를 짜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저희 학교 1, 2학년 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식사 후에 잠이 가장 많이 오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자습 시간에서는 자습 1교시가 가장 잠이 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습은 자습 2교시에 가장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습 1교시에는 동아리 활동을 허락하고 자습 2교시에는 자습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수면 시간은 남자가 여자보다, 이과가 문과보다 더 적게 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점은 3달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이 제일 많았습니다. 급식 먹는 시간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먹으러 가는 사람 수가 줄게 나타났습니다. 매점 가는 횟수는 일주일에 2-3번 가는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 조사 결과를 좀 더 수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포화성 분포를 도입하였습니다. 여기서 포화성 분포란 어떤 시간 면적이 지정된 구간에서 특정 사건이 평균적으로 n에 일어난다고 했을 때 y에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수미 옷가게라는 지정된 면적과 1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11명의 손님이 방문할 확률을 구하는 것이 포화성 분포입니다. 네, 저희는 일주일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몇 점을 가는 횟수를 구해보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포화성 분포로 분석해본 결과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는 포화성 분포 값을 평균값으로 나타낸 값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체 설문조사 대상인 1, 2학년에 대해서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래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이과 남자 선배들이 평균보다 약 1.4배 높은 수치로 가장 많이 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문과 여자 선배들이 평균보다 2배 낮은 수치로 가장 적게 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보았을 때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 1.8배 더 자주 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문과 이과로 나누었을 때는 이과가 최대치인 이과가 최소치인 문과보다 1.3배 더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주제로서 기숙사생이 퇴사당하는 확률을 포화성 분포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 문항에 3달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표는 각각의 조사 대상이 이때까지 받은 벌점의 횟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이 표를 통하여 1, 2학년 전체가 받은 벌점의 평균 횟수는 약 0.7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확률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확률을 바탕으로 포화성 분포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각각의 조사 대상이 벌점을 받을 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각각의 조사 대상이 이때까지 받은 벌점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특정한 벌점 횟수를 받을 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우리 학교의 벌점 대상에 맞추어 3달간 벌점 이상이면 퇴사당한다는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는 각각의 조사 대상의 퇴사당할 확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바탕으로 문과 남자의 퇴사율이 가장 높고 1학년 여자의 퇴사율이 가장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남자와 여자의 퇴사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통하여 남자가 퇴사당할 확률이 여자보다 약 2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각각의 조사 대상을 1학년 문과, 이과 세 가지로 나눈 후 각각의 퇴사율을 구하여 만든 표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통하여 1학년의 퇴사율이 문과보다는 1.3배, 이과보다는 1.7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최적의 시간표를 만들어 보기 위해 각반 시간표의 효율성을 구했습니다. 효율성을 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잠이 가장 많이 오는 시간대를 순위별로 나누어 최대값을 3으로 설정한 후에 구등분하여 작은 순위가 낮을수록 큰 숫자를 부여했고 1학년, 2학년 문과, 2학년 이과별로 학업상 중요한 과목 순으로 3, 2, 1의 숫자를 부여한 후 각 교시별로 수업시간 집중도와 과목별 중요도를 곱하여 효율성의 값을 구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구한 각 교시별로 시간표의 효율성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과 각 날짜별 효율성의 표준편차 값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준편차 값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떤 반의 시간표가 요일별로 격차가 큰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표준편차의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떤 자료의 값이 고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요일별로 격차가 크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각반의 표준편차 평균값을 비교한 값과 1학년의 총평균값, 2학년 문과, 2학년 이과의 총평균값을 비교한 값이 있습니다. 1학년은 이렇고 2학년 문과, 2학년 이과의 값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출할 수 있는 결과는 2학년 문과가 최적의 시간표이고 2학년 이과가 최악의 시간표라는 결과를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각 반의 효율도를 합산한 평균값을 비교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학년, 2학년 문과, 2학년 이과의 값을 세 카테고리로 나누어 평균값이 가장 큰 2학년 이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중요한 과목을 더 많이 수행해야 하므로, 즉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일을 수행하므로 따라서 피로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수업시간 집중도와 과목별 중요도를 곱해서 최적의 시간표를 구했는데요. 여기서 더 정확한 최적의 시간표를 구하기 위해서 연강도까지 고려하여 피로도를 계산하였습니다. 여기서 집중도가 높을수록 과목 중요도가 높을수록 피로도가 더 쌓이므로 비례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집중도와 중요도를 각각 최고치를 3으로 두었기에 중요도를 1대1대1로 맞추기 위하여 피로도의 최고치도 3을 최대치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과목 시간 격차를 이용하여 피로도를 계산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가시지 않으실까봐 1학년 3반의 시간별로 간단한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월요일에 같은 과목이 1교시와 4교시에 들어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피로도를 구한 공식은 교시별 집중도 곱하기 과목 중요도 곱하기 3-0.03x의 과목수의 평균으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0.03의 의미는 최대치가 50분이므로 10분을 단위 시간으로 설정하여 최대치가 3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10분을 0.03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1교시와 4교시의 시간 격차인 2시간 30분, 즉 150분이므로 x의 15를 대입하게 되면 피로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3에서
결론적으로 간만 비교하게 되면은 1학년 4반의 피로도가 가장 낮고 1학년 1반의 피로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화 피로도의 결과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한 최적의 시간표를 짜보았습니다. 저는 시간표를 만들기 앞서서 모든 반의 시간표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1학년 한 반에 어떤 시간표에서 국어가 4연속 강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로도가 제일 높은 2학년을 배제하고 1학년의 시간표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간표는 신송희 선생님께서 홀로 힘겹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고 효율이 떨어지는 시간표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자동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아까의 피로도 분석에서 연속 2시간 이상 즉 연강이 계속되거나 주요 과목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 시간표가 효율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교 분반을 그대로 적용한 예이고요. 상체와 EBS는 그대로 7, 9교시로 적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연속 강의 2시간 배정 금지와 평균 시수가 잘 분산이 되도록 엄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나온 저희의 시간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그 화려했던 4연속 국어 연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1학년 1반을 보시면은 잠이 많이 오는 1교시에 미술이나 기가를 할 수 있고 6교시에 진직, 음악, 미술 같은 좀 보다 편안한 시간표를 느낄 수 있으십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배경으로 만든 시간표를 이전에서 했던 시간표와 기존 시간표와 비교해 보았을 때 표준 편차를 비교해 보면 표준 편차에는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 반면에 효율도 합산은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피로도는 감소하는 영향을 나타냈으므로 표준 편차는 큰 변화를 주지 않고 효율도는 높으면서 피로도는 낮은 최적의 시간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기존의 시간표보다는 저희가 직접 만든 시간표가 더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간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시간표를 만드는 데는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유전 알고리즘이란 함수 fx의 값을 최적화시키는 x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으로 이미의 종이값들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면서 그 값을 최적화시켜 나갑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연산의 기본 이론은 모두 유전의 진화의 기본 이론을 두고 있어서 유전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유전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에서 9까지의 숫자 중 3개를 뽑아 합이 20이 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미의 종이값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3개의 합이 20에 가깝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적합한 것은 합이 20이 될수록 적합하다는 의미고 그 3개의 합에서 20까지의 차이를 적합도 함수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1, 5, 7은 다 더하면 13이 되어서 적합도는 7이 되고 3, 6, 7은 4, 2, 3의 적합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개를 선택하여 교차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여기서 선택을 할 때는 적합도가 낮은 것이 확률이 가장 높게 됩니다. 생물에서도 환경에 가장 잘 적응되어 있을수록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합도가 가장 낮은 279와 689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생물에서 교배가 일어나듯 임의의 무작위 두 개를 교차를 시킵니다. 저는 두 번째 자리를 교차를 시켜서 289와 679를 얻어내었습니다. 그럼 289는 합이 19가 되어 적합도가 1이고 679는 22가 되어 적합도가 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열등한 해인 257과 367을 대치시킵니다. 여기서 대치시킨다는 것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초기의 적합도인 7, 4, 2, 3보다 2, 3, 1, 2가 더 낮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마지막에 최적화된 x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시간표를 x에 대입하고 수업시간 집중도, 과목별 중요도, 그리고 피로도를 고려한 적합도 함수 fx를 만들게 된다면 유전 알고리즘에 시간표를 넣어서 최적화된 시간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임의로 교차를 일으키게 되면 수업 시수가 변경되거나 같은 수업에 여러
여러 시간에 같은 선생님이 배정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대략적인 방법만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교차를 일으킬 수 있다면 유전 알고리즘으로 최적의 시간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과목별 중요도와 교시별로 집중도와 그리고 저희가 직접 수식을 만들어서 연강하는 정도를 수식화시켜 나타낸 피로도를 기준으로 기존의 시간표를 분석하고 저희가 새로 만든 시간표와 비교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기존의 시간표는 피로도는 높은 반면에 효율도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공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간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새로운 시간표를 만들어냈는데요. 그것을 기존의 시간표와 비교해본다면 피로도는 낮아지는 반면에 효율도는 높아짐으로 저희 학교 실정에 우리 학교 실정에 더 맞는 시간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발표 자료에는 넣지 않았지만 저희가 시간표에 X, Y축을 대입하여서 각 과목별로 점을 찍어서 그 분산을 구해보았는데요. 그것과 기존의 시간표와 현재 시간표를 비교해보았을 때 저희가 직접 만든 시간표가 더 과목별이 일주일 동안 골고루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시간표가 공부 효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 발표 때 저희가 새로운 개념인 유전 알고리즘을 대입하여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만든 시간표보다 더 좋은, 더 저희 학교에 맞는 시간표를 만들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학적인 것에는 약간 못 미칠 수는 있지만 다음번에는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이번엔 표준 편차까지 낮춘 더 좋은 시간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미사 2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의사 4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우리 주위의 건물은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까? 요즘 먼저 목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 탐구 동기, 그리고 무게 중심. 이번 탐구의 가장 기본 밑바탕이 되는 무게 중심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다각형의 무게 중심과 입체 도형에서의 무게 중심과 그리고 그것에서 확장해서 우리 주위 건물의 무게 중심을 구하는 것이 이번 탐구의 과정입니다. 먼저 이번 탐구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건물의 붕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건물의 무게 중심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무게중심이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게중심이란 일단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배운 대로 하면 삼각형의 각 중선의 교점이죠. 근데 저희가 좀 더 체계적인 탐구를 하기 위해서 입체 도형의 무게중심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저는 무게중심의 물리학적 정의를 찾아보았는데요. 물리학적 정의에는 무게중심은 물체에 작용하는 토크의 알자 토크가 0이 되는 지점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 말이 너무 어려워서 조금 더 자세히 다양한 내용을 찾아보았더니 쉬운 말로 바꾸었을 때 물체의 각 부분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력의 작용점이 무게중심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돌이 있다고 할 때 그 돌을 실에 매달아서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그 돌의 각 부분은 모두 똑같은 크기의 중력을 받게 되고 이 실이 정확하게 중력과 수직되게 딱 통하는 지점을 그 돌을 여러 지점에서 들었을 때 그 모든 지점이 만나는 점이 중력의 합력이 되고 그 점이 물리학적으로 무게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각형의 다양한 무게중심을 찾아보았는데 먼저 사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
사각형 넓이에 비해 역수를 취해 나온 점이 사각형의 무게중심이었습니다. 다음은 오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각형의 무게중심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개의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 세 개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이으면 또 다른 삼각형